전 독서를 내뱉는 딸아이에게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죠. 그럼 부모 싫으면 네가 그만둬. 나도 너 같은 딸 없다 치면 그만이니까. 알았어? 그래! 나도 비린내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이참에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오늘부터 딸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부안에 살고 있는 나현숙님의 사연입니다. 처음에 들어보셨던 것처럼 어머니와 딸에게 무언가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보된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나현숙님께 따뜻한 위로든 따끔한 조언이든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사연 빠르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의 허물은 부모의 허물이라는 말이 있죠. 자식이라는 게 모두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식들이 건강하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슷할 겁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큰 바람을 갖지 않았어요.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정직하게 자기 밥벌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지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이 야속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도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부모의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평범한 아줌마예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제 자식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자랑할 일도 아닌데 자식의 허물을 모른 척하면 제 허물을 덮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봤어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저는 27살에 결혼했어요. 그때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고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가 참 꽃다운 나이였더라고요. 그때 결혼을 결심한 걸 조금 후회하기도 해요. 남편은 전기기능사였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직장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수줍게 고백하던 그 순수함에 반했죠. 남편이 저한테 마음이 있다는 건 일찍 눈치챘지만 여자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나요? 몇 번 튕기기도 했죠. 남편이 저랑 데이트 한 번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그 사람의 정성 끝에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며 사랑을 키웠고 한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서도 남편은 변함없었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도 강했죠. 제가 남자 하나는 정말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도 참 잘해주셨어요.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며 자식들을 키운 시부모님은 저를 며느리로 맞아주며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생선 머리를 툭툭 잘라내듯 험난한 인생을 말씀해 주셨죠. 빈털터리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일이 정말 힘들으셨답니다. 시장에서 생선 몇 마리 팔아보려고 해도 시장 사람들의 텃세가 얼마나 센지 생선을 팔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야트막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을 오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 어려운 삶을 버티면서도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정직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셨답니다. 남편이 올곧고 성실한 사람이 된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영향 덕분이겠죠. 시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으며 저도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로 형편이 비슷했던 우리 두 사람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성실한 남편 덕분에 결혼 3년 만에 작은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아파트였고 적지 않은 은행 빚도 있었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얼마나 기쁘던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집 계약을 한 날
가깝게 살던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녁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치고 수화기를 들었지만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마지막 작업을 하던 남편이 전봇대를 잘못 건드려 감전이 되었고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사고는 제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제게 의사는 급히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위중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했고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는데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에 절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사정했어요. 제발 살려만 달라고, 우리 남편 죽지 않게만 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죠. 그렇게 남편은 6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남편이 그만 두 다리를 잃고 만 것이죠. 수만 볼트가 넘는 고압 전류에 큰 화상을 입은 남편은 10번이 넘는 크고 작은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말라며 제 손을 잡고 위로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국 양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죠.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멀쩡했던 사람이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더군요. 상실감이 가장 크고 힘든 건 바로 남편 자신이었을 겁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제 귓속에서 오열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요즘 매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피곤해서 이상한 꿈을 꾸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누워서 오열하는 소리가 맞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간호사 불러줄까? 왜 그렇게 슬피 우는데? 나 솔직히 자신이 없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해? 이 몸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야 하냐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보험금이라도 나왔을 텐데. 왜 살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당신, 우리 이겨내기로 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당신답지 않게 나약한 소리를 하는 거야? 다리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내가 당신 두 다리가 되어줄 거야. 그러니 울지 마. 당신 이러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전 이렇게 남편을 달래보았지만 남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동안 계속 울다가 지쳤는지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잠이 들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속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한쪽 다리만이라도 내 다리를 가져갔으면 남편이 조금 덜 힘들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했던 자신이 휠체어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다는 사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뒤로는 더 이상 나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강한 사람이었죠. 두 다리를 잃은 것도 모자라 화상 후유증으로 큰 고생을 해야만 했던 그 사람은 현실을 비관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나갔어요. 남편은 보기도 싫은 휠체어를 혼자 타고 나가 두 손이 부르트도록 연습을 하더군요. 휠체어를 능숙하게 탈 수 있어야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 있다며 배시시 웃는 겁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휠체어를 한 몸처럼 다루더군요. 정말 제 남편이었지만 대단한 의지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저 같았으면 좌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달랐어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탄성을 자아내기만 했어요.
누구도 남편보다 더 힘들지는 않을 텐데 절망하고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오히려 제 자신이라는 사실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죠. 가족과 가정을 끔찍이 생각하는 남편이 이렇게 제 옆에서 숨을 쉬고 말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제가 남편의 다리가 되어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닥쳐온 불행에 허우적대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빈둥대기 싫다며 시어머니의 생선 가게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한사코 말렸지만 일을 돕지 못하게 하면 전단지라도 돌릴 거라며 남편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장애인이 된 아들을 보는 시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아들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생선을 판다는 게 마음이 쓰였겠지요. 하지만 남편은 다리 없이도 생선을 팔 수 있으니까 자신에게 딱 맞는 일이라며 어머니를 향해 밝게 웃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의지에 우리 식구 모두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죠. 남편은 절단 수술을 한 지 꼭 일주일 만에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다뤘고 2주 만에 생선 가게에 나와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런 남편 덕분에 우린 그 악몽을 비교적 수월하게 떨칠 수 있었어요. 당사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참담한 불행도 조금씩 받아들여지더군요. 남편은 어머니의 생선 가게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가 문을 열고 장사 준비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의 노력에 우리 가족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오고 다니는 시장통에서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생선을 사러 온 손님이 물건을 건네는 남편을 보며 인상을 쓰더군요. 어유, 먹는 거 파는 가게에 장애인이라니. 됐어요. 다음에 올게요. 손님이 툭 던진 말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격분한 시어머니는 손님에게 소금을 왕창 뿌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이 못된 여편네야.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막말을 짓거리고 지랄이야.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내는 거야? 다시는 우리 가게 얼씬거리지 마! 저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신 모습을 처음 봤어요. 남편이 그런 어머니를 말려야 할 정도였죠. 그래도 남편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들에게 더 살갑게 대하며 자신의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어느 순간 남편 없이는 생선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제 몫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기다리는 사건은 또 있었습니다. 늘 우리 부부를 살갑게 대하던 시어머니는 말기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해 매일을 눈물로 보내신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셨고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걸 도와주기 위해 독하고 악착같이 남편을 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심하게 행동하기도 하셨던 시어머니. 이 세상에서 건강한 몸으로도 살아가기 힘든데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더 힘들 거야.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건강한 사람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하늘은 이런 착하고 현명한 어머니를 너무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1년 뒤 아버님마저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들마저 저렇게 있으니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저를 보면 말씀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허망하게 보내고 남편은 크게 상심했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를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파하고 힘들어 했지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의 생선 가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두 부부는 정말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털을 닦아온 가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물건을 꼼꼼히 골라 가져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틈만 나면 식당이나 공장을 찾아다니며 거래처를 더 늘렸습니다. 손님에게 친절한 건 기본이었고, 단골 손님에게는 덤을 아낌없이 주면서 진심으로 장사를 했죠. 그 노력이 빛을 발했을까요? 생선 가게는 계속 번창했고,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 큰딸과 작은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대학도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건 모두 불편한 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남편 덕분이지요. 좌절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우뚝 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한 남편의 의지 덕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절망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큰딸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라면으로 유명한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요. 공무원이 된 작은아들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잘 컸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운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자식이 원수라고 했던가요? 우리 부부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회사를 잘 다니고 있던 큰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같은 회사에 다니던 팀장이라는 사람과 인연을 만난 모양입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좋은 남자야. 아마 엄마도 만나보면 참 좋아할 거야. 그렇지 않아도 오빠네 부모님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아빠는 몸이 좀 불편하니까 우선 엄마만 먼저 만나보는 게 어때? 딸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상견례 하면 다 볼 텐데 뭐. 아빠는 움직이기 좀 번거로우니까 일단 엄마 먼저 만나봐. 결혼할 남자와 부모님과의 첫 인사 자리에 저만 나가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편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하더군요. 그래, 여보. 난 가게도 봐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으니까 여보가 은경이랑 먼저 다녀와. 우리 귀한 은경이를 어떤 놈이 채가려는지도 꼼꼼히 보고. 남편 없이 그런 자리에 나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우선 제가 먼저 딸과 함께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사돈댁은 굉장히 깐깐한 인상이었어요. 우리 아들 괜찮은 집안에 혼처도 모두 거절했다며 유세 아닌 유세를 떨더군요. 하지만 그 말이 좀 의아했어요. 저희는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생선 가게를 하는 집안인데 왜 당당히 거절하지 않고 굳이 이런 자리를 만든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약사 일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또 남편분께서는 큰 사업체를 운영하신다고요. 뜻밖의 말에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딸아이가 얼른 끼어들더군요. 네. 어머니 예전에는 나름 약국을 운영하셨는데요. 지금은 힘에 부치셔서 종합병원에 딸린 약국에 다니세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그냥 월급 받는 게 좋다고요. 아, 그러세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요. 하도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전 이 녀석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상견례 날짜니 결혼 준비니 이것저것 말씀을 했지만 제 귀엔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얼굴이 붉어져서 혼났습니다. 전 다급하게 그 자리를 나서며 딸에게 물었어요. 은경아, 너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닌 거야? 약사, 큰 사업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니? 그럼 어떻게 해? 엄마! 오빠네 부모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내가 생선가게 딸이고 아버지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걸 알면 나 그 사람이랑 절대 결혼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하냐고! 금방 들킬 거짓말이잖아.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해야 하는 결혼을 하려고 하니?
어차피 상견례 때 아버지 장애인이라는 거 알게 되실 텐데 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니? 엄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어차피 우리만 조용히 하면 우리가 생선가게를 한다는 사실은 오빠네 식구들은 절대 모를 거야. 상견례 때는 제가 아빠 역할 대신할 사람 구할게. 요샌 돈만 주면 다 구할 수 있어. 뭐라고? 딸이 반짝이는 눈으로 제 손을 붙잡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아빠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안다면 딸이 이럴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다리가 없는 아빠 대신 다른 사람을 배역으로 구하겠다고 사정을 하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제 탓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정신이 나간 거니?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상견례 자리에 앉힌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엄마는 저런 시부모님한테 휠체어 탄 아빠를 보여주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우리 집안 꼬락서니가 뭐냐고 하지 않겠어? 그러면 그 집에서 널 허락하겠니? 부모가 장애인인 게 뭐 어때서? 다리 못 쓰는 사람이 죄인이야? 너 결혼하겠다고 아빠를 없는 사람 만들자는 거야, 뭐야? 엄마! 잠깐이잖아. 상견례랑 결혼식만 참석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아빠는 딸이 결혼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참아줘?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나중엔 어떻게 하려고 해? 아빠 죽었다고 할 거야? 집 나갔다고 하면 되잖아. 엄마랑 우리 내버려두고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장은경, 정말 미쳤어?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니? 몰라. 진짜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딸 자식 발목 잡을 거면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딸 아이의 입에서 쏟아진 저주 같은 말이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면서도 그런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막말을 쏟아내는 애가 마치 제 자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 잠시 숨을 고른 후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일단은 알았어. 정말? 정말이지? 고마워, 엄마. 진짜 고마워. 그럼 아빠한테는 엄마가 잘 말해주는 거다 알았지? 철딱선이 없는 딸을 보고 있자니 분노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창피한 부모가 싫다면 자식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부모를 욕보이게 하는 딸이라면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물론 남편이 속상할 만한 말은 최대한 둘러서 전했죠. 아무래도 은경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당신이 큰 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약사라고 둘러댔더라고요. 은경이가 하도 경황이 없어서 저도 얼렁뚱땅 넘어가긴 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네요. 그리고 제 심정만큼 남편의 표정도 복잡해졌습니다. 부모를 창피해하는 자식을 보면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 드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희 두 부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확실히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약속한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꽃단장을 한 딸은 제게 목소리를 낮추며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말 잘했지? 아빠 대역은 구해놨어. 알았지? 그래, 알았다. 볼일 보고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알았어, 엄마. 큰딸은 끝까지 남편을 빼고 상견례와 결혼식을 강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절대 그럴 수가 없었죠. 철없고 못난 자식, 제 손으로 직접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딸을 안심시키고 먼저 상견례 장소로 보낸 후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은경이 상견례 날이에요. 작년에 맞춘 양복 있잖아요. 그거 입어요.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남편은 자신이 그 장소에 가는 게 맞는지
갈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긴 말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당당하게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상견례 장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세차게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다들 하나같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딸은 가짜 아빠를 옆자리에 앉혀두고 예비 사돈 어른들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저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딸은 진짜 아빠의 등장에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예비 사돈분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우리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기 쉽지 않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딸에게 모두 속으신 겁니다. 모든 게 다 가짜예요. 저기 앉아 있는 남자는 저는 처음 본 사람이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돈을 주고 대역을 맡긴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모든 게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은경이의 진짜 아빠입니다. 은경이가 장애를 가진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약사라는 것도, 이 사람이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부 거짓말이고요. 저희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로서 잘못 가르친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제 폭탄 선언의 상견례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은 버럭 화를 내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딸과 결혼을 약속한 남자도 굳은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든 게 들통이 나자 딸은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죠. 전 이렇게라도 이를 바로잡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딸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이거 나랑 전부 끝난 얘기 아니야? 이제 와서 깽판을 놓는 건데! 시끄러워. 넌 생선 파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싫어? 내 아빠가 너 키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긴 알아? 그러니까 당장 아빠한테 사과해. 뭐? 딸이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겠다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딸 결혼 망치니까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누가 아빠 보고 다리 자르래? 누가 엄마 보고 생선 장사하래? 전 독서를 내뱉는 딸아이에게 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죠. 그럼 부모 싫으면 네가 그만둬. 나도 너 같은 딸 없다 치면 그만이니까. 알았어? 그래! 나도 비린내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그러니까 이참에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오늘부터 딸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 전 앙앙거리며 떼쓰는 딸을 두고 냉정하게 뒤돌아섰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런 딸을 키우려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나 싶더군요. 아무리 제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죠. 두 손 두 발 싹싹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아버지를 배신하는 딸에게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 딸아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개의치 않았어요. 제겐 대은망덕한 딸 자식보단 제 남편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제게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난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화 풀어. 은경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어려서부터 그랬잖아. 지도 그 남자랑 얼마나 결혼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아니, 난 그럴 생각 없어요. 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똑똑히 가르쳐 줄 생각이에요. 만약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나도 평생 볼 생각 없어요. 제 말에 남편도 당황해 하더군요. 물론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어렵게 키운 딸 신세 망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똑똑히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딸은 남편과
제가 가게 일을 보는 동안 짐을 싹 빼갔더군요. 그 당돌한 행동에 또 화가 났지만 더 큰 문제는 제 짐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다녀 돈도 많으면서도 물건 대금으로 따로 빼놓은 현금까지 전부 사라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부모 자식 인연 끊고 살자고 하더니만 부모 돈까지 훔쳐 달아나 버린 셈이었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저를 남편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 돈으로 오피스텔 정도는 구해야 하지 않겠냐 며 절 설득했습니다. 전 겨우분을 삭히고 진짜 딸 자식 없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런가요? 그 이후 딸한테서 3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슬슬 걱정이 들긴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딸은 남동생과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는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전 정말 딸이 너무 괘씸해서 딸 얘기만 나오면 눈 감고 귀 막고 평생 안 볼 생각이었거든요. 제 생각대로 딸은 그 뒤로 파혼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남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남자와도 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작은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덧붙이더군요. 엄마, 이제 누나 좀 용서해줘. 누나 그때 다니던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게 나서 그만둔 모양이야.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사기 결혼 당할 뻔했다면서 회사에 소문내고 다녔나 봐. 어떻게든 돈을 쓰며 그 남자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회사도 버티다 눈치 보여서 그만둔 지 2년도 넘었어. 그래서 지금은 돈도 떨어지고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 고시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3년 전 그때 파혼당한 것도 모자라 회사에서 부모 팔아넘긴 자식이라고 소문나 집단으로 왕따를 당하고 쫓겨난 모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죄책감과 비통한 감정이 들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일까요? 저는 견디다 못해 딸이 지내고 있다는 고시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딸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딸은 몰라볼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죠. 그리고 그 작은 고시원에는 소주병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어요. 뭐하러 왔어? 나 다신 안 보고 살 거라며. 이런 꼴로 살면서 집은 왜 나가서 사서 고생이야? 그 회사 그만두었으면 다른 데 취직해서 다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네 학력이 안 좋니? 뭐가 안 좋니? 몰라.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나 죽을 텐데. 뭐? 네가 왜 죽어? 누가 너 죽인대? 그러자 방바닥에 주저앉은 딸이 눈물을 쏟더군요. 나 죽는데. 나 급성 신부전이래. 치료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 갑작스러운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애가 급성 신부전 말기라니요. 이제 30대인데 급성 신부전이라니. 나중에 알게 됐지만 30대에 급성 신부전증 발병이 높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아이는 의식을 자주 잃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서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병원에서 그런 참담한 진단을 받았고 혼자 투석을 받으며 버티고 있던 것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마치 애가 아픈 게 제 탓인 것 같아 속이 쓰라렸습니다. 아무리 딸이 미워도 제 배로 낳은 자식이었어요. 어쨌든 정신을 차려야만 했습니다. 내버려두면 애가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딸아이를 데리고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미 신장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이식수술뿐인데 만약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뿐더러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제 신장을 떼어줄 수 있다면 기꺼이 떼어줄 수 있었어요. 못나고 배은망덕한 자식이지만 제 피와 살이니까요. 저는 곧바로 조직 적합 검사를 했어요. 딸아이와 혈액형도 같고
전신질환 같은 건 앓은 적도 없으니까 충분히 이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 이식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딸의 아픔을 제가 보듬어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 억제제 투여와 세 차례 혈장 교환 치료를 통해 공여자인 제 특이 항체를 제거해서 수술이 가능하게끔 도와줬습니다. 은경아, 걱정 마. 엄마가 튼튼한 신장 줄게. 그러니까 너 죽지 않을 테니까 조금도 걱정하지 마. 이 엄마가 다 낫게 해줄게. 엄마, 나 밉지 않아? 정말 아빠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남자 때문에 눈이 멀어서 너무 큰 잘못을 했어. 나 뒤늦게 후회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아빠 얼굴 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 지금 천벌을 받고 있나 봐. 아니야. 미우나 고우나 자식은 자식이야. 아빠도 지금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다시 건강 되찾아서 아빠한테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 전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딸을 용서했고 아픈 딸을 위해 신장을 떼어주기로 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우리 아픈 딸 용서하고 도와주자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난 은경이 진즉에 용서했어. 난 하나도 서운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잘 생각했어. 여보. 부모 자식이란 인연이 참 그런가 봐요. 처음엔 그렇게 미웠던 딸이 왜 그렇게 안쓰럽고 미안하게 생각되던지, 혼자 아픔을 견딘 딸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못난 짓을 한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하지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장을 떼어주고 딸이 건강해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전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이렇게 무서운 수술실로 들어가게 해서. 당신은 내 아내이자 내 소중한 스승님이야. 당신이 없었으면 난 이미 이 세상에서 죽은 몸이고 살아갈 이유도 없었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힘내고 꼭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 제주도 여행 가자. 당신 가고 싶어 했잖아. 꼭 약속해줘. 남편은 저보다 제가 수술받는 사실이 더 무서웠나 봅니다. 남편도 조직 검사를 해봤지만 일체 맞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남편은 큰 상심을 했었죠. 본인이 아파도 제가 아픈 걸 원치 않아 보였습니다. 밤새 제 옆에서 손을 잡고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술 당일 제 이마에 뽀뽀를 해주며 제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저와 딸은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내 식구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던 딸은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란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신장을 받은 딸아이는 생선 가게에 합류해 열심히 장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서인지 손님들한테 싹싹하고 야무지게 일을 잘하더군요. 아마 제 남편을 닮아서겠지요. 매일 아빠 옷도 입혀드리고 양말도 신겨드리며 휠체어를 직접 끌며 산책을 매일 같이 다니기도 한답니다. 평소에 단 한 번도 가보지 않던 교회에 나가서 본인 잘못을 울면서 회개하더니 이제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아빠를 위해 기도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어릴 적 철없을 때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우리를 보고 창피하다고 했던 아이가 지금은 고무장화를 신고 손님이 오면 어서 오세요. 오늘 갈치 좋은 거 나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똑부러지게 생선을 파는 아가씨로 변했네요. 좋은 대학 나와 다시 좋은 직장을 다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본인이
엄마 아빠 옆을 지켜주고 싶다며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랍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희를 욕할지도 몰라요. 자식한테 그렇게 당했는데 뭐하러 신장까지 줘가며 용서를 해주냐고 하시겠죠. 저도 한때는 그랬었죠. 하지만 직접 겪어보시면 자식을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버리기보다 어떻게든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 게 부모 아닐까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식이지만 어쨌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제 자식인걸요. 그러니 저희 가족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 자랑 좀 맞죠?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지만 저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은 없다고 봐요.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 엄마, 아빠, 딸, 아들을 생각하며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나현숙 사연자님의 사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현숙 사연자님 입장에서 제보된 사연 내용이로 조금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연자님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을 감히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족의 가치, 가정의 가치를 지키신 것은 정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이 댓글로 의견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공유해드리고 싶은 지인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